자,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유가족분들 또 생존자 학생 부모님 관련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늘 인터뷰할 분은 사실은 가장 치열했던 현장을 속살까지 보신 분들 아닌가 싶어요. 황병주 잠수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병주입니다. 예, 잠수사는 저희들이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전문 영역이라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현장들을 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 녹음실 현장에 희생된 학생들 또 일반인 분들 명단이 있는데요. 네. 저 많은 분들이 다 사실은 잠수사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건져 올린 네.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자, 어쨌건 이번 인터뷰 도와주시기 위해서 순주님도 같이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순주님, 오늘 잠수사 분들을 대표해서 황병주 잠수사님 모신 이유가 따로 있죠. 광화문에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가족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이제 현장에 오셔서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그 뭐 이교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데도 나오고 이제 인터뷰도 해주시고 해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꾸준히 내주시고 계시는 잠수사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프로그램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트라우마도 있으시고 또 가슴이 또 저희 아이들을 또 희생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수습을 하신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과 또 다른 또 상처도 있으시는 분. 그래서 한 번도 이제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그 상황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세월호 이후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계속 현장 복귀를 못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잠수사 일하신 지는? 30년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되면 완전 베테랑인 거죠. 그렇죠. 은퇴를 하게 돼버렸어요. 타이에 의해서. 예. 세월호 선미 쪽 수색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들을 통해 입수한 최근 식사 모습 사진입니다. 반찬을 보면 단무지와 무침, 그리고 김치뿐입니다. 그마저 식었다고 잠수사는 전합니다. 밥을 나르던 중에 바닷물까지 섞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밥이죠, 개밥. 바닷물도 섞였고 밥이 식어가지고 그 밤에 찬밥 먹고 육지는 따뜻한지 몰라도 바다에서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 취침 공간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판이 없어 찬 바닥에서 잠을 잤고 낮에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는 곳은 햇볕 아래뿐이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전기장판을 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비정한테 보내서 내가 나가서 내 사비를 사오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장판 15개 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석유 경유비도 한 번 두 번이지. 수색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간 잠수사들이 일일이 필요 물품을 요청해야 했고 한참이 걸려서야 식단이 개선되고 보급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닷속에 뛰어든 민간 잠수사들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배 안에 있던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구조업체 언딘이 아니라 자원봉사 민간 잠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딘 측은 진도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4층 객실 유리창을 통해서 실종자 3구를 발견한 팀은 민간 봉사 잠수팀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지난 1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배 안에 있는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언딘 소속 잠수사라고 발표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민간 잠수 요원이 4층 격실 부근에서 유리창을 통해 시신 3구를 발견하였으나 민간 잠수부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언딘이라는 잠수업체인데 이분들은 심해 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군안업자입니다. 민간 잠수 요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언딘 역시 당시 선내에 있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게 민간 잠수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해경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던 것은 민간 잠수사라고 하면 당연히 언딘 소속인 것으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잠수사들이 이 같은 해경 측의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수십여 곳의 민간단체들이 구조작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초기 구조활동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출연하신 황병주 잠수사님, JTBC 보도. 어떤 애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 밑에 끼어 있어요. 근데 키가 크더라고, 애가. 키가 큰데, 이게 안 빠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야, 빨리 가자, 막 이렇게 달려고 해도 안 빠져.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에 나섰던 황병주 씨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엄마한테 가자, 이렇게. 그런 말이 내 체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야, 추운데 빨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 아빠한테 가자, 그러면 속이 잘 풀려요.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고 올라오고. 30년 베테랑 잠수사인 황 씨에게도 후유증은 컸습니다. 무리한 잠수로 건강이 악화돼 생업을 접고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째. 그래도 잘 나가는, 한때는 잘 나가는 잠수사라고 그랬는데,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어떻게 죽을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죽을까. 지난 17일 숨진 민간 잠수사 고 김관웅 씨도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옥이었어요. 아수라장, 전쟁터, 조명탄들 터지고, 그리고 가족분들 울부짖고. 개인 자격으로 수색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대부분은 심각한 우울증과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색 작업 탓에 감압병을 앓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골괴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8명이나 됩니다. 아픈 게 좀 심한 사람들은 다른 현장에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치료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에 배신받은 거거든요. 저는 써먹고 배신을 한 거예요. 정부는 수습 당시 치료와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치료비를 중단했다가 올 1월부터 다시 지원했는데 7월부터 또 끊기게 됩니다. 억울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진짜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상자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 현행법이 의사상자를 직무의 행위로 구조하다 부상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수색 당시 일당을 받았다며 직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잠수사들은 당장 제2의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돈을 벌려고 간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경황이 없을 때 잠수사분들은 어떻게 투입됐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20일 날 투입이 됐고요. 4월 20일? 네, 4월 20일 날. 18일 날 그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세월호 현장에 가자고. 가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좀 그렇고 또 솔직히 용기도 또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TV에서 500명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 그럼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500명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선배한테 18일 날 전화가 왔어요. 세월호 가자고. 그래서 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선배가 5분이 공우영 씨예요. 예. 공우영 재판 받으신 분. 주위에 또 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좀 데려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마침 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군가한테는 전화하고 올 것 같은데 형님 전화 오셨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가자 그러고 그러고 19일 날 새벽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19일 날 저녁에 목포를 도착을 해서 평목항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중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해경 경비정이 평목항에서 출발을 해버려서 지금 못 들어간다.
내일 아침에 들어와라. 그래서 돌려왔는데 가다 어디쯤에서 돌려왔냐면 먹보 지나서 거기 저 수문 있고 한데 저 더 지나서 그쯤에서 돌려왔어요. 근데 돌려오면서 너무 의아하더라고. 사람 지금 없다는데 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밤에라도 배가 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해경배가 한두 척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서 잤어요. 그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평목항으로 오지 말고 서망항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망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안 와요. 한 11시쯤인가? 새벽부터 가서 11시쯤이나 돼서 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들어갔는데 삼천 고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삼천 고함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썼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 그날까지 다이빙을 이렇게 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500명 있는 사람들 많은 있었지만은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동료 3명이서 그날 저녁에 작업을 했대요. 해경하고 해군이 아니고 민간 잠수사 3분이 그때까지 잠수를 하고 있으셨다고요? 네, 그 전날 이제 잠수해서 그 전날 처음 수습을 한 거예요. 19일날 세구. 네. 그게 저희 이제 먼저 간 동료 3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그날까지 배가 그러니까 한국해양기술이라는 배에서 다 잠수했더라고요. 바지선이 없어서 바지선이 없어갖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가니까 바지선을 이제 오후에 세팅을 하고 금호 바지선. 네, 금호 바지선 세팅을 하고 이제 삼천 고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세팅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가서 다이빙을 했죠. 근데 가서 바로 가서 물시간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물시간에 맞춰서 거의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가서 뭐 10분 정도 있다가 잠수복을 갈아입고 제가 아마 다이빙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를 느꼈냐면요. 이거는 너무나 질서도 없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구나. 우리 잠수할 시간이 돼서 잠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와요.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오는데 전부 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명 갖고 3명이 있었고 6명이 잠수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분들이 누구신가요? 구경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먼저 갔던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다이버들, 네네. 또 해경 교대 근무자들. 해경은 아마 3교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교대 근무자들. 근데 전부 다 팔짱만 끼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 봐야 또 그때는 안 됐고요. 그런 장비로는 안 됐고. 스쿠바 공기통으로는 거기서는 될 수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고. 근데 그게 한 3일 정도를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멈춰서 일할 시간대쯤 되면은 막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방송에서 개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고 그거를 해경이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유가족의 호근 씨가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접안을 하려고 그러면은 못 접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배 접안하려고 그러면 로프 던지면 로프 다시 던져버리고 오지 말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 약간씩 질서 잡아준 게 유가족이에요. 해경이 아닌 유가족. 근데 그 시점이 질서가 잡힌 시점이요. 며칠 20일 한참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이후에 22일 날 정도부터 22일부터. 그러면은 당시에 사건 났을 때 정부에서는 뭐 잠수사나 장비를 총동원 해가지고 구조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지신이 나온 게 19일 새벽이니까 한 3일 정도는 그냥 흘러갔던 거고요. 19일 새벽이 아니라 정확하게 20일 새벽이죠. 아하. 그러니까 19일 밤늦게. 19일 밤늦게 확인해서 20일 날 건져 올려왔다. 뭐 이거죠. 19일 날 오후에 확인은 됐고 오후에 확인은 됐고
아마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20일 새벽이겠죠. 아마. 네, 20일 새벽. 뭐 새벽이든가, 네. 19일 밤 늦게든가, 네. 그렇게 아마 인양. 수습을. 네, 수습이 그때 그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은 19일 날로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르신 분. 다른 맞아요. 분이고, 이제 그 친구는 저도 또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발견을 해서 수습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유리창에 안 끼져서 못했어요. 맞아요.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같은, 저랑 같이 19일날 들어가려고 하다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세 사람은. 근데 배가 떨어버렸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그 세 사람이 했던 거죠. 사건이 나면 당일날 정도는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보도로만 보면 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막 정부가 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역시 잠수사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사실 구경꾼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고. 그 작업도 유가족이 했다 할 정도면은 진짜 해경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구조를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못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해경 말고 해군이, 이렇게 동원된 배나 그런 걸 보면 많이 왔어요. 해군은 뭘 했나요? 해군도 그 초창기에는 그때까지는 장비를 스쿠바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스쿠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해군이 이제 그 SSU는 이제 23일부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표면공급식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그때까지 표면공급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바지가 없고. 기본 세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못했던 것 같고. 그거를 도대체 왜 그때까지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공기로 잠수를 할 수 있는 원래 공기로 잠수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이 40m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물론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48m라고 그러면 저희 잠수사들은 거의가 어떤 현장이 48m 현장이다 그러면 안 가는 현장이죠. 꺼려하죠. 뭐 그만큼 많은 위험도가 따르고 잠수병이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아예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구나. 그 표면 공급식이라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식사라든지 그런 공급을 전혀 체계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니까 도시락을 어디서 가져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수치로불 도시락 이렇게 뭐 좀 반찬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부실했죠. 근데 그거마저도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물 시간이 점심시간에도 걸리고 아침에도 걸리고 이렇게 계속 걸리니까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이 왔는데 일을 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일 끝나고 오면은 도시락이 없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전혀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 아마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마추어 잠수사들도 있었고 해경들도 있었고 그때는 다 그런 게 보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배고프니까 있으니까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잠수사 목이라고 갖고는 왔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밥을 안 먹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먹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또 밥 못 먹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컵라면 하나씩 먹고 더 때웠던 것도 있었고 그랬죠. 주무시는 데는 있으셨어요? 금호바지에서는 잘 데가 거의 없었죠. 그쵸. 없었고 작아서. 한 평 반이나 두 평도 안 되겠네요. 2평도 안 되는 방이 있었는데 선원들이 자는 방이에요. 선원들 4명이서 자는 방이거든요. 선원들 4명이서 자는 한 평 반이 그 사람들도 이제 거의 칼잠을 자다시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6명에 이제 나중에 한 8명 정도 되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잔 경우도 있었고, 밖에 이제 그 방 앞에가 주방이 겸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이렇게 탁자에서 그 유호근 씨랑 유호근 씨랑 또 한 분 가족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고 또 우리 공영잠수사랑 몇 사람들은 밖에서 그 간이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만 의자 거기 앉아서 거의 꼬박 날새는 경우도 며칠 있었고 그게 그때는 4월달이라 엄청 추워요. 바다라. 그렇죠. 예. 추우니까 뭐 거의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죠. 그때는. 뭐 그게 23일까지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나서 23일까지 그렇게 우왕좌왕 상태였는데 그 후로 나타나는 게 언딘 리베로입니까? 네. 그거를 23일 날 언딘 리베로가 왔죠. 그 언딘 리베로가 나타나고 나서는 상황이 좀 그때 잠수사분들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언딘 리베로가 오면은 네.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것뿐 잠수사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그렇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배만 왔을 뿐 뭐 다른 건 아무 관계가 없는 혹시 근데 대우나 뭐 이런 건 좀 더 좋아졌나요? 아니 많이 좋아졌죠. 첫째 뭐가 좋았냐면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샤워를 할 수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나중에 물론 뭐 사람 저희 부족해서 잠잘 곳이 부족해서 컨테이너에서 자고 했지만은 일단은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언딘 그 리베로가 고성에서 건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건조하고 있었는데 건조가 다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니까 아직 뭐 샤워 시설 이런 게 아직 뭐 끝 마무리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뭐 그거 보니까 우리는 좋았죠. 근데 언니 리베로에서도 그 의료 지원을 뭐 받는다거나 초반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다고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었죠. 아예 그냥. 아예 없었고, 언든 리버로 오기 전에는, 우리 이제 찬바도 없어서, 언든 리버로 오기 전에 잠수병이 걸린 사람은 해군 그 평택함이 있어서 거기서 찬바. 담합 챔버 말씀하시는 거 잠수하고 올라와서 이제 계셔야 되는. 네. 거기서 치료받아서 저도 23일 날 그 해군 찬바에서 치료받고 왔었고, 그 언딘 리베로가 온 다음에는 그런 건 좀 많이 좋아졌죠. 혹시 상주하시는 의사분이 계셨나요? 아니, 전혀 없었죠. 리베로가 왔어도? 없었죠. 전혀 없었고, 이강옥 잠수사가 사망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의사도 있었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그때도 의사는 없었고, 군의관이 며칠 있다가 이제 의사가 배치가 됐더라고요. 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6.25 시절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대국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의 국가에 이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건 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전혀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비규환, 전쟁터, 총성 없는 전쟁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질서가 없고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더 내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 잠수사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군을 수습하셨어요, 본인이? 제가 수습한 사람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내가 몇 골을 수습했다 이거는 좀 같이 이야기하기가 싫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 사람이 수습하게끔 만들어줬고 또 뭐 길을 개척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네. 그 질문한 이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아무리 뭐 냉혈 인간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내 새끼들 빠진 것 같은 느낌에 달려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다이빙에 제가 첫날 이제 그 가장 못 잊는 게 첫날 다이빙하고 이제 또 두 가지가 가장 못 잊는 게 있는데 첫날 다이빙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때는 시야가 안 나왔거든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유리창 깨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니까 머리가 한 서너 같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막 소리 질렀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는데 욕을 막 했어요. 어떻게 이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까지 집에서 이제 처음에 TV 볼 때는 난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충분히 저 정도 큰 배가 저 정도 기울었을 때는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뭐 300 몇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했지만 그걸 막상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을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막 소리 질렀던 그리고 욕했던 거.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는 계속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인터뷰하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 현장 생각이 나느냐, 가끔이 아니거든요. 항상 나요. 그 생각이 나는 게 항상 눈 뜨나 감으나 항상 그거는 생각이 나는 거고, 이게 트라우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걸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나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 안 되는 거, 잠 안 오는 거, 이런 거가 좀 된 것 같아요. 감정 조절 가장 못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머리가 몇 구가 잡히더라는 그게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잠수사님은 30년 정도 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이 이런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산업 다이버니까요. 항만공사, 부두, 또 해적 케이블, 주로 이런 거 공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 침몰한 거는 어선 침몰한 거 딱 한번 해봤던 것 같고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사람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구나.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파리 목숨이라. 제가 느낀 거래요. 나도 파리 목숨이고. 혹시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그럼 왜 갔냐고.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근데 왜 갔냐고는 안 그랬는데요. 저도 항상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 위험하지, 밖에서 그때 당시에는 욕먹었거든요. 모든 매스컴이, 매스컴에. 언딘 잠수사로, 네. 그렇죠. 여론몰이가 돼서,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래서, 나갈까, 말까, 가자. 또,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런 게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인가는 배에다가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런 프랑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그러고, 또 일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건이 나고 며칠은 우왕좌왕 하던 그게 있었고, 사실은 지금 잠수사님한테는 시간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한 2, 3일 동안은 에어포켓이 있었을 거라고 한번 추정해보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언딘이라고 하는 해경의 공식 군환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정보들을 들었었냐면은, 그때는 언딘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잠수사들을 모집하고 다닌다 해서 전화통화로 금액이 얼마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황 잠수사님 같은 경우엔 실제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언딘이 하는 그 작업에 마치 소속원처럼 돼버린 상황인 건데, 우리들 입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어디에 잠수라고 하는 특수한 직업의 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딘이 공식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당장 이렇게 긴급하게 출동시켜서 할 수 있는 인원 자원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잠수 회사들이 대부분 잠수 인력은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고, 언딘이라는 업체는 저도 거기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잠수 몇십 년 했는데, 그 전에 가끔 한 번씩 어디 새로운 시스템으로 많이 한다더라. 그런 말은 조금 들어봤는데, 나도 처음 언딘이라는 업체는 들어봤고, 보니까 상당히 국내 일을 많이 안 하고 해외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시즌1에서 언딘만 주로 한 2, 3회 이상 다뤘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잠수사님이 더 아실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경험만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그때 잠수사도 한 번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광옥 잠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옥 잠사는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날에 5월 6일날 사망했죠. 5월 6일 이때쯤, 그러니까 그 5월 6일이 소조기 때였어요. 소조기 때, 그러고 이제 그 무렵에 맞춰서, VIP가 온다. 박근혜. 네.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을 많이 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5월 6일 이전까지 희생자들이 많이 막 나와다 약간 주춤했을 때죠. 그러니까 인원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하다. 돌아가는 게 굳이 올 필요는 없다. 그러고 투입하라고 했을 때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엄청 많이 했었다. 저도 한 5명 정도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분명히 놀고 있는 줄 아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 나만 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주위에 이제 다이버들 잠수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이제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꾸려 나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VIP 온다고 주문해라. 뭐 60명까지 주문을 해라. 어쩌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니까 60명 하면 거기 60명이서 하면은 며칠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이버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저거가 아니에요. 공간적 제약이 있는 거예요. 네, 공간적 제약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60명 있어갖고 지금 하루에 내가 2번 들어가는 거를 3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더 저것만 감만 떨어지는 거죠. 배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라는 그런 그렇죠. 감 갖고 같이 나가는. 그렇죠. 그거 이제 계속 그 라인 연결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인계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우리 인원 갖고도 지금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데도 자꾸 인원을 충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 전날인가 그 전날에도 그 평목항으로 우리 다이버가 면접을 하러 갔어요. 면접을 하고 갔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 다이버 한 명하고 해경 관계자 한 명하고 보내서 쓸만한 애 있으면 데리고 와라 가서. 근데 우리 다이버들은 어떤 사람이 쓸만한 건지 말 한마디만 해보면 다 알거든요. 어디서 일했냐, 무슨 일 했냐 물어보면 이게 그냥 왔어요 저녁 때. 그래서 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 평목항에 있는 500명이랑 그 있었던 사람 밖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전부 다. 진짜 프로들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5일날 저녁에 2사람이 왔더라고요. 그게 이광옥 씨하고 양영수 씨인가? 친구분. 이광옥 씨 전부 2분이에요.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분 2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말로는 계지발이라고 그러고요. 키조개 작업하는 거 있었거든요. 이제 그 조개 작업하는 거. 그거를 뭐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 하셨으면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원래는 이제 낮에 왔다가 이제 주의 교육을 계속 시키고 저녁에 이제 친구분은 6시에 우리 다이버 한 사람하고 폐하해서 가서 이제 보기만 해라 하고 이제 가서 다이빙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그분인데 그분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이드라인 이러고 이제 위에서 우리는 그 하강 상승줄 로프 하강 로프 이거를 옮기라고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그걸 하는데 그 옮기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옮기는 것도 해경이 옮기라고 그래서 옮기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을 1번 하다가 갑자기 5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왜 차근차근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다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일이 또 더 안 되고 여러 가지 더 불편한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족이 그걸 원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옮기는 작업을 시켜야 됐고, 그 옮기는 작업을 이제 로프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우 잠수사님이 수습하려고 들어가셨던 게 아니고 그 로프를 위치를 변경하시려고 그렇죠. 들어가신 거죠. 위치 변경을 하려고.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제 그 로프 위치 변경은 누구나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야가 잘 안 나오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밤 12시에 하기로 했는데 밤 12시에 파도가 많이 쳐서 안 했어요, 작업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새벽 그 다음 6시 타임에 이광우 잠수사가 들어가서 어떤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사망을 하게 됐는지.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거로 우리 공영 잠사가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같이 작업하신 농민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사건인 거네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모든 책임을 해경에서 져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동부잠사 뒤집어 씌워서 하여튼 해경이 고소를 했죠. 네. 민간 잠수사분을. 민간 잠수사 김석균하고가 이게 고소를 했어요. 공무영 씨를 고소를 했죠. 네.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떤 국민도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세월호가 인양돼서 그때 그 누워있던 자세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물속에서 일이지만 어디쯤에가 좀 덜 수색됐다 이런 정도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4월 20일 날 투입되셔가지고 7월 10일 날 나오셨으면 7월 10일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수습이 된 상태에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가 11월 달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지역이 다 제대로 수색이 안 됐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해수부나 이런 쪽에? 아니면 가족들한테? 아니 가족들 우리 이번에 저번 때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들 어느 쪽에가 있을 것 같냐,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있을 것 같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저희들이 지금 은하나 다현이 이경숙 씨랑 같이 우리들이 추측한 데가 지금 다 네. 하긴 그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네, 거의 지금 거기서 있었더라. 혹시 수색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쪽은 수색을 안 했어요. 거기 지금 다현이하고 나 이쪽에 있던 수색을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는 선수 쪽만 수색을 했죠. 선수 쪽만 수색을 했고 중간에는 해군이 했고 그 맨 선미 쪽에는 지금 다현이하고 나오는 데하고 이쪽에는 88이라는 업체가 있죠. 이 정도 기간이면 거의 3달에서 한 10일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세월호 안에 대한 그 내용은 거의 빠삭하게 저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더 맞는 얘기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VIP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왔었어요. 그 뒤로. 4일날, 5월 4일날. 네, 그렇죠? 5월 4일날인가? 그 뒤로 왔어요. 하여튼 왔어요.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왔어요. 그렇게 늦게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왔는데 그것도 민광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민광군 합동수색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다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못 대통령 나오게. 방문했을 때 해경하고 해군들은 다 해서 악수하고 인사했는데 민간 잠수사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어디 방인가 다 들어가 있으라고. 네. 그러면 그 박근혜 씨가 바지선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바지선까지 왔어요. 고도가 크게 났었나요? 그것 때문에 났어요. 민간 잠수사분들 못 나오게 막았다고. 그때 그래서 잠깐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했다고 민간 잠수사분들. 그리고 이제 해경하고 해군만 인사하고 격려받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주체가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하고 못 본 거죠. 그냥 갔어요. 민간 잠수사들하고 대통령하고의 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 얘기를 못 하신 거죠. 그렇죠. 뭐가 어렵다, 어떤 걸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 자체를 못 한 거예요. 이거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민간 잠수사들이 자기들이 민감한 이야기나 이런 거를 대통령한테 전달할까봐?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수 없죠. 저희가 대표로 2명만 나와라 그랬는데 공영 잠수하고 우리 이제 후배하고 나갔는데 그것도 제일 뒤에 가족하고 같이 옆에다 제일 뒤에다 세워놓길래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들어와버리고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그 동선 이렇게 정해놓고 고개도 못 내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세월호 사건은 자체가 이해 안 되게 너무 많긴 하지만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순직 뭐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신 분들이 그럼 대통령이 공무원 아닌 민간인들한테 더 먼저 치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고생한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더 비밀계약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딘과의 비밀계약서. 한참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서약서 썼다고. 그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아, 그런 거는, 그건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웬만한 현장 가면 다 써요. 아, 그래요? 예. 아, 원래 쓰는 거예요, 그게? 거의. 의례적인 거다? 의례적인, 그거는, 그리고 특히나 국가 일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발주하는 일을 하면은 항상 그런 거는 거의 써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의례적으로 써놓는 거다. 네, 그건 거의 써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 무슨 조사한다 이런 거 하면은 다 쓰고 해요. 큰일은 아니고 오래 그냥. 네, 그런 건 거의 써요. 그러면 잠수사님이 그때 한 3개월 가까이 계시면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아까 말씀하신 거 제외하고 진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이런 이야기 꼭 해보고 싶었다 해서 광장 같은 데 나가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가장 말도 안 된다고 느꼈던 거는 정부가 제 할 일을 못했다. 사실상 정부가 없었다. 네, 무정부 상태다. 이건 정부가 아니었다. 그런 거였고, 그럼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초동 대책을 잘 못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잠수를 오래 하고 바다를 많이 알고 배를 많이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살 수 있는 걸 그렇게 많이 희생을 시켰다. 이런 건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처음부터서 구조를 못했는가? 진짜 너무 무능해서만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뭔가 체계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무능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무능이라고 생각하기는 전혀 아닌데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아무리 무능하다고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건 정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자체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무능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 사인이고요. 비슷한 일을 내가 한다면 현장에 가서 처음에는 우왕좌왕해요.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누군가가 나서갖고 체계를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전열이 정비가 되거든요. 해경은 뭐 월급도 안 주는 어디 해적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막대한 예산들이 지원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현장에서 보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오랫동안 계셨어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번 나오려고 했었다고 그랬죠. 몇 번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이제 잠수사분들 진술하신 거를 다 읽어보고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따님한테 전원 구조를 듣고 다 구해졌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황 잠수사님도. 네, 그거 보셨네요. 저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다가 이제 가야 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연락이 오서 가셨는데 상황을 모르셨던 거죠. 그 현장 상황을. 그러지 못한 상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가셨는데 상황이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식사도 뭐 잠자리도 그렇게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직접 잠수를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나하나 하면서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나 못해 하고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팜플렛을 그거 보고도 마음을 다잡으신 분들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더 이제 가슴 아픈 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나 그 일반 시민들을 많이 수습을 해주셨는데도 뭐 문자 하나로 이제 바진에서 떠나달라. 네. 뭐 잠수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분들이 나오셨어요. 네. 7월 10일 이후에. 네. 7월 10일 날. 7월 7일 날 태풍이 와서 배가 피항을 했어요. 피항을 목포로 했고 피항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피항을 해야 되니까 다 나왔죠. 휴가를 이제 갔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10일 날에 다시 이제 집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9일 날 저녁에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10일 날 아침에 목포에 집계를 하니까 9일 날 저녁에 내려오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고속도로상에서 제가 문자 받았어요. 해경청장이 그동안 뭐 수고했다. 뭐 잠수 방법이 바뀌었다. 그랬으니 좀 쉬셔라.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바뀌었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공기로 잠수를 했었고요. 라이트록스라고 이제 88에서 했던 작업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공기에다가 산소를 조금 이제 혼합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 방법이 조금 더 오래 물속에서 체류를 할 수 있다. 사실 조금 더 오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 바꿔야 될 이유는 있나요? 그렇죠. 사람 바꿔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그 방법을 그럼 써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고 그게 이제 그 지금 그 라이트록스를 쓰고 있는 산업 현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라이트록스를 산업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는 쓰고 있지만은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써요. 그리고 라이트록스를 쓰면은 그게 아주 진짜라 좋은 저거고 하면은 군대에서 써야죠. 군대에서는 아직 안 써요. 미 해군도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라이트록스를 조금 꺼려를 하죠. 그 이제 사고 나면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수심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간 세이브가 안 돼요. 얕은 수심은 많이 되는데 깊은 수심에서는. 그래서 그걸 안 쓰는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공유형 잠수사를 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체를 바꾸려고는 처음에는 안 했는데 공유형 잠수사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하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우리 다이버들이 말을 들어주려나 이제 이거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런다면 우리는 다 안 하겠다 같이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뭐 다 바꾸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또 세월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실제 세월호 사건에서 일어난 현상보다 한 150%는 더 뻥튀겨지거나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앵커가 부산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예초에 처음에 작업할 때는 국민적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잠수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진짜 베테랑 등만 남고 나머지 다 떠나신 거잖아요. 아마추어나 이런 분들은 빼고 결국에는 몇 개월 하신 건데 그 후에 또 다른 작업이 필요했을 때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빼냈다는 의심 같은 건 제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앵커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잘라서 부산에 갖다 놨을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분들이라 필요하기도 해서 이렇게 한 3개월은 잡아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또 다른 뭔가 작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제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워낙 그쵸 소리 소문 없이 손을 너무 많이 대놔서. 그래서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저희 하여튼 뭐 하루 아침에 하여튼 쫓겨났으니까 그러게 된 거는 저희들은 그런 거는 있었거든요. 거의 우리가 뭐 200구 이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배신감이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나 뭐 김석균 청장이나 이주영 해수장관 같은 경우는 맨날 뭐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고 또 우리 공영 잠수사한테는 의형제 맺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진짜 정치인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보면 우리 순진한 사람들 아주. 그래서 자기네들 거기서는 진짜 거기 있을 때는 그래놓고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한테 충격이 컸죠. 초반에는 시민들이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식사가 그렇죠. 이렇게 되셨는지도 물론 몰랐고 전혀 몰랐고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방송에는 나오죠. 뭐 이렇게 치료를 해주기로 어떤 뭐 기관을 지정을 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지금도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조차도 저희 일반 시민들은 지금 모르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분들이 그 전원을 수습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모든 실종자분들을 찾지 못한 거를 너무 미안해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더 죄송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미안해하세요, 되려. 예, 다 못 찾아준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게 미안하죠. 저희는 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의아심도 들었었고 아마 다 못하겠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수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신감도 생겼었고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다 우리가 마무리 끝까지 보자 이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많이 못 찾은 분들한테는 미안하죠. 지금도 저 목포 가면 다윈이 엄마나 뭐 오나 엄마 못 보겠어요. 미안해서도 잘 안 봐요. 왜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실상 뭐 생명을 내놓다시피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미안해야 되면은 정부가 미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쫓겨나서 못 하신 거지 안 하신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누구라도 우리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나 아니면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도 오고 정말 들어갈 때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아무나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거가 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면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한결같이 승객들 구조를 많이 한 의인 뭐 김동수 씨도 그렇고 또 잠수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더 못 구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정부만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뭐 방송을 한두 해 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시신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물건 정도밖에 취급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 잠수사 분들한테 일을 시키면서도 인간적인 대우를 할까 이런 건 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끝날 때까지. 그 후로 이제 체제가 안정되고 나서는 뭐 장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잘 됐습니까? 아니면 별로 발전한 거 없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이 식사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이제 그 가족들이 계속 보내주신 것도 많고.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오면은 저희한테 오는 건 하나밖에 안 돼요. 왜요? 중간에서 다 세요. 그 현장에서도요? 그 현장에서 우리 이제 배에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뭐 담배 같은 것도 뭐 잔뜩 실어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는 담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와 이거 거기서까지 비리가 생기냐 어떻게 그거를 중간에서 가로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죠? 저기 해경들이요. 많이 썼잖아요. 해경들도. 거기서 뭐예요 해경들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경 그 함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함정들한테 같이 다 배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중요한 일인 잠수사는 자기들이 그런 역할도 못하면서 들러리 쓴 사람들이 다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이렇게 아유 참. 그러니까 이제 저 나중에 알았어요. 장원 씨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담배 우리가 맨날 보내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저희는 한 번도 못 받아봤고요. 한 번 딱 부보로 받아봤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세요? 유호근 씨한테 받았어요. 유경근 씨 동생. 네, 유호근 씨가 한 번 들어오셔서 조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이문차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못 잊는 게 내가 해줄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고 담배 2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담배도 안 피워요. 그래서 야 후배들한테 이거 유호근 씨가 가져온 건데 나눠 펴라 그러고 담배 2보를 처음 받아봤죠. 사실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한편은 고통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알리는 작업에 있어서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무대를 올라가시거나 방송도 나오시고 이러실 거라고 보고.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저도 특수부대 출신이고 약간 좀 참혹한 현장 같은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고 거기에서 국가는 어떤 잠수사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을 소모품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하거나 수습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세상이 좀 발달해서 뭐 형식적으로나마 치료 같은 거를 해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얼마큼 받으셨고 얼만큼 뭐가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트라우마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평생 받아야 될 것 같고 항상 기복이 심하니까 그리고 저 심할 때는 너무너무 심했어요. 얼마나 저 같은 경우는 심했냐면 매일 눈 뜨면은 죽을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죽을까 이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지원이 끊겼을 상태였죠. 그런데 특조위의 오지영 과장님이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아버님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지원 끊겨 못 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정희진 박사님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정희진 박사님한테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4명이서 3시간씩 매주 월요일 날 오후에 3시간씩 명동성당에 방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치료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혜진 박사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이렇게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활동을 안 했고, 그래서 간홍이가 활동을 했고, 그러다 간홍이가 이제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간홍이 때문에도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활동을 하게 됐고, 좀 많이 좋아져서 활동을 하게 됐고, 정혜진 박사님한테 저는 그래요. 지금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는 그래요. 의사가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해서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정혜진 박사님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가끔 통화로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온마음센터 사실은 그동안에는 별로 안 저거 했는데, 온마음센터 의사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좀 안 좋을 땐 통화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골개사라든가 잠수병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다쳤던 치료들 이거들은 물론 병원에서 지금 해줘요. 해주긴 해주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왜요? 병원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 우리 병원을 안 한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그런 게 다 안 돼 있어갖고 갈 때마다 이제 그러면 또 세월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계속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다니는 병원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 옮겨갖고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런 거 해야 되고 실랑이 해야 되고 또 세월호 담당자 찾아서 또 하고 또 그렇게 찾아도 또 어떤 병원은 우리 병원 안 한다 하더라고. 치료받는 절차까지도 저렇게 불편하게 사람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억울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걸로 따지면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걸 이겨내시는 건데요. 이건 인터뷰를 떠나가지고 서로 간에 힐링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제 기억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특수부대 나왔으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점프를 해봤다고. 네. 근데 그거는 낙하산이라는 게 펴져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업 망하고 정말 안 좋았을 때 수년 전에 진짜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었어요.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감정을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떨어지는 느낌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게 실행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그 후로 거의 5년 동안을 날마다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지하에 문을 열고 나가도 떨어져요. 어느 상황에서도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 겪었던 사람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안 여쭤본 게 물속에서 손으로 만져줬다는 그 느낌 자체를 생각한다 그러면 근데 그것을 3달 가까이 했다고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국가가 정말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 막 나와라 하고 귀찮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치유를 해줘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을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문자로 해고 비슷하게 니들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뒤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더 쌓여가지고 마음의 병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의지로만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동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혼자 운동할 때도 생각나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우리끼리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잠수사님들끼리 모여서 네. 같이 있을 때는 괜찮고. 근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요. 물론 잠수사분들 입으로는 차마 좀 민망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신데, 저는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이제 가장이신 거잖아요, 가족들의. 근데 원래 하시던 일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셔서 그렇지만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도 그래서 생활이 과연 되실까, 저 분들이. 그래서
물론 그 참사 전처럼 생활이 그대로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치료도 말씀 들어보니까 치료도 제대로 지금 받을 수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해주는 상황인데 과연 생활비라는 게 지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수사님들은 참 민망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네, 그건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렇죠. 생각도 안 해봤고 치료나 계속 편하게 받을 수 있게 의사상자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그거나 해줬으면 좋겠고 가족들 생활은 뭐 거의 못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대리운전도 하고 대리운전도 계속 못 해요. 잘 안 되더라고. 계속 꾸준히 하려고 그래도 잘 솔직히 꾸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 말다 하는데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런 눈초리는 받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괴로운 거죠. 괴롭고 지금도 어떻게라도 현장에라도 좀 가보자 하는데 또 안 써주고 저희 곡으로 저희 그 세월호 이후에 어떤 게 현장에서 생겼냐면요.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잠수사들이 골개사가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세월호 잠수사들은 안 써줘요. 그것도 그러고 세월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게 생겼냐면 대기업 같은 데서는 MRI 찍어갖고 오라고 그래요. MRI 찍어갖고 오라고. 그럼 골개사 있으면 현장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네요. 네, 그게 이제 MRI 골개사는 원래 골개사라는 병은 잠수병인데 직업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현장에서 그 치료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산재로 처리를 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국가에서 해갖고 이게 산재가 안 되고 치료를 안 골개사는 우리 치료 목록에 빠져 있어요. 치료만 해주고 어떤 보상 이런 거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세월호에 있던 그 잠수사들이 다른 현장에 지금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가도 MRI 찍고 오늘도 지금 우리 후배 하나 MRI 찍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의 노고랄까 고생을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생계까지 좀 위협을 느끼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권도 바뀌었고 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박주민 의원이든 등등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수사님들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임시적으로 그 공무용 잠수사 부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김관홍 잠수사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최근에서 알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도 엄청난 병을 얻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혹했을 거라는 생각이 미루어 짐작이 되고 오히려 참혹한 느낌을 안 가지려고 덜 여쭤봐서 그런 거지 잠깐 지나가서도 정말 참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잠수사님 오늘 나오셔서 방송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다 하셨던 이야기들이 덜 하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의사상자 인정을 좀 해달라. 명예회복을 해달라. 가장 중요한 게 명예회복인 것 같아요. 의사상자도 보니까 의사상자법에 6급 이상 돼야지 계속 치료를 해주는 거지 그 이하는 치료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명예회복을 해줘라.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저희는 명예회복을. 황 잠수사님처럼 그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숫자가. 저희는 민간 잠수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임이 지금 3명인가 그래요. 얼마 안 되네요, 생각보다는. 네, 총 25명이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2명이 사망을 했고, 김관홍 잠수사 1명 사망했고, 사실 지금 매스컴에 안 알려졌지만은, 한 사람이 또 자살을 했어요. 김관홍 잠수사보다 먼저. 근데 그거는 가족들이 절대 못하게 해서, 안 알려졌거든요. 그냥
저희 동료 2명을 잃었죠. 그래서 지금 23명 정도 되는데 우리 민간 잠수사라고 하면 우리는 23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해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100몇십 명이에요. 100몇십 명인데 물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나중에 88에 왔던 사람. 우리들은 우리 23명은 거의 처음부터 초창기 때부터 거의 대부분이 다 봉사 개념으로 왔었고, 네, 자발적으로 갔던 자발적으로 왔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업체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갖고 왔어요. 저희들은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돈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해경에서 준다고 그래서 줬고, 그래서 뭐 돈 준대 안 받을 사람 어디서 받았고, 뭐 돈의 관계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갔어. 그래서 우리 순수 민간 잠수사는 지금 25명이다, 23명이다 살아있는 사람, 23명이 민간 잠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사상자로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거고요. 우리 의사상자 신청도 18명밖에 안 했어요. 이게 나머지 는 몸이 전혀 괜찮아서 조금씩 이상이 있는 사람 18명만 신청을 했었거든요. 다 받으셔야 될 텐데요. 트라우마, 몸은 괜찮으셔도 트라우마가 좀 심하실 텐데 왜? 근데 트라우마라는 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다들. 한국적 문화가 정신적으로 치료받는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좀 있고요. 부끄러움도 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치료를 받아보면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5명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5명 처음 받았던 거는 이제 그 설문조사하고 정신과 의사들 이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안 받는다고 무슨 트라우마냐 무슨 정신병으로 취급하냐고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평목의 트라우마 센터장이 전대 교수님, 윤상일 교수님이었어요. 센터장이. 전대 교수분들이 오셔갖고, 우리 병원에 있는데 병원까지 오셨더라고요. 오셔갖고, 실질적으로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받아도 괜찮다. 그러고 당신네들은 지금 뭐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트라우마 치료받는 거 기록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받다가 한 몇 개월 받다가 지원이 끊겨서 안 받으니까 다들 너무 뭐 심하게 나타난 거죠. 그 세월호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잠수사님 같은 분들의 치료도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좀 처음 깨달았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따뜻하신 분 같은데 뭔가 굉장히 침울해 있거나 불안해 하시거나 이런 게 제 눈에도 약간 보여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습 자체가 아직 안 된 상태. 시신만 수습한 게 수습이 아니고 잠수사님은 당연한 거고요. 일반 국민들도 그 사건 이후에 생활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세월호 사건 다루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아마 몇 년이 더 지난 뒤에 정말 세월호가 진상규명이 됐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느낄 때쯤 됐을 때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이야기하면 저희도 진짜 끝이 없거든요. 네. 지금도 그 미안함 때문에 세월호 먹거리하고 다니시네. 네, 저는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어떻게 됐든 하여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진상규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련하게 인터뷰로는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숨결까지 제가 편집 안 하고 싶은 그 느낌을 제가 고스란히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애청자분들께.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뵙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신 3구를 발견하였으나 민간 잠수부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언딘이라는 잠수업체인데 이분들은 심해 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군환업자입니다. 민간 잠수 요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언딘 역시 당시 선내에 있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게 민간 잠수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해경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던 것은 민간 잠수사라고 하면 당연히 언딘 소속인 것으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잠수사들이 이 같은 해경 측의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수십여 곳의 민간단체들이 구조작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초기 구조 활동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출연하신 황병주 잠수사님, JTBC 보도. 어떤 애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 밑에 끼어 있어요. 근데 키가 크더라고, 애가. 키가 큰데, 이게 안 빠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야, 빨리 가자, 막 이렇게 달려고 해도 안 빠.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에 나섰던 황병주 씨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엄마한테 가자, 이렇게. 그런 말이 내 체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야, 추운데 빨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 아빠한테 가자, 그러면 속이 잘 풀려요.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고 올라오고. 30년 베테랑 잠수사인 황 씨에게도 후유증은 컸습니다. 무리한 잠수로 건강이 악화돼 생업을 접고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째. 그래도 잘 나가는, 한때는 잘 나가는 잠수사라고 그랬는데,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어떻게 죽을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죽을까. 지난 17일 숨진 민간 잠수사 고 김관웅 씨도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옥이었어요. 아수라장 정전터 조명탄들 터지고 그리고 가족분들 울부짖고. 개인 자격으로 수색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대부분은 심각한 우울증과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색 작업 탓에 감압병을 앓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골개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8명이나 됩니다. 아픈 게 좀 심한 사람들은 다른 현장에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치료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에 배신받은 거거든요. 저는 써먹고 배신을 한 거예요. 정부는 수습 당시 치료와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치료비를 중단했다가 올 1월부터 다시 지원했는데 7월부터 또 끊기게 됩니다. 억울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진짜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상자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 현행법이 의사상자를 직무의 행위로 구조하다 부상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수색 당시 일당을 받았다며 직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잠수사들은 당장 제2의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경황이 없을 때 잠수사분들은 어떻게 투입됐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20일 날 투입이 됐고요. 4월 20일? 네, 4월 20일 날. 18일 날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세월호 현장에 가자고. 가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공기로 잠수를 할 수 있는 원래 공기로 잠수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이 40m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물론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48m라고 그러면 저희 잠수사들은 거의가 어떤 현장이 48m 현장이다 그러면 안 가는 현장이죠. 꺼려하죠. 뭐 그만큼 많은 위험도가 따르고 잠수병이니 기타 여러 가지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아예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원래는. 네. 그렇구나. 네, 평형 공급식이라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식사라든지 그런 공급을 전혀 체계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니까 도시락을 어디서 가져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스티로폴 도시락 이렇게 좀 반찬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부실했죠. 근데 그거마저도 우리는 이제 작업을 볼 시간이 점심시간에도 걸리고 아침에도 걸리고 이렇게 계속 걸리니까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이 왔는데 일을 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일 끝나고 오면은 도시락이 없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전혀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 아마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마추어 잠수사들도 있었고 해경들도 있었고 그때는 다 그런 게 보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배고프니까 있으니까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잠수함 오기라고 갖고는 왔던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도 밥을 안 먹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먹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또 밥 못 먹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컵라면 하나씩 먹고 또 때웠던 것도 있었고 그랬죠. 주무시는 데는 있으셨어요? 금호 예, 금호바지에서는 잘 데가 거의 없었죠. 예, 그쵸. 없었고 작아서. 한 평 반이나 두 평도 안 되겠네요. 2평도 안 되는 방이 있었는데 선원들이 자는 방이에요. 선원들 4명이서 자는 방이거든요. 선원들 4명이서 자는 한 평 반이고 그 사람들도 이제 거의 칼잠을 자다시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6명에 이제 나중에 한 8명 정도 되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잔 경우도 있었고 밖에 이제 그 방 앞에가 주방이 겸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이렇게 탁자에서 그 유호근 씨랑 유호근 씨랑 또 한 분 가족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또 우리 공명자문사랑 몇 사람들은 밖에서 그 간이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만 의자 거기 앉아서 거의 꼬박 날새는 경우도 며칠 있었고 그게 그때는 4월달이라 엄청 추워요. 바다라. 네. 추우니까 뭐 거의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죠. 그때는. 뭐 그게 23일까지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나서 23일까지 그렇게 우왕좌왕 상태였는데 그 후로 나타나는 게 언딘 리베로입니까? 네. 그거로 23일 날 언딘 리베로가 왔죠. 언딘 리베로가 나타나고 나서는 상황이 좀 그때 잠수사분들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언딘 리베로가 오면은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것뿐 잠수사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그렇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배만 왔을 뿐 뭐 다른 건 아무 관계가 없는 혹시 근데 대우나 뭐 이런 건 좀 더 좋아졌나요? 아니 많이 좋아졌죠. 첫째 뭐가 좋았냐면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샤워를 할 수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나중에 물론 뭐 사람 저희 부족해서 잠잘 곳이 부족해서 컨테이너에서 자고 했지만은 일단은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언딘 그 리베로가 고성에서 건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건조하고 있었는데 건조가 다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니까 아직 뭐 샤워 시설 이런 게 아직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명 갖고 3명이 있었고 6명이 잠수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분들이 누구신가요? 구경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면접 갔던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다이버들, 네네. 또 해경 교대 근무자들. 해경은 아마 3교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교대 근무자들. 근데 전부 다 팔짱만 끼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 봐야 또 그때는 안 됐고요. 그런 장비로는 안 됐고. 스쿠바 공기통으로는 거기서는 될 수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고. 근데 그게 한 3일 정도를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멈춰서 일할 시간대쯤 되면은 막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방송에서 개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고 그거를 해경이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유가족의 호근 씨가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접안을 하려고 그러면은 못 접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배 접안하려고 그러면 로프 던지면 로프 다시 던져버리고 오지 말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 약간씩 질서 잡아준 게 유가족이에요. 해경이 아닌 유가족. 근데 그 시점이 질서가 잡힌 시점이요. 며칠 20일 한참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이후에 22일 날 정도부터 22일부터. 그러면은 당시에 사건 났을 때 정부에서는 뭐 잠수사나 장비를 총동원해가지고 구조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지신이 나온 게 19일 새벽이니까 한 3일 정도는 그냥 흘러갔던 거고요. 19일 새벽이 아니라 정확하게 20일 새벽이죠. 아하. 그러니까 19일 밤늦게. 19일 밤늦게 확인해서 20일 날 건져 올려왔다. 뭐 이거죠. 19일 날 오후에 확인은 됐고, 아마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그
20일 새벽이겠죠. 아마 네, 아니면 20일 새벽. 뭐 새벽이든가 네. 그 19일 밤 늦게든가 네. 그렇게 아마 인양 수습을 수습이 그때 그 시간 된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은 19일 날로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르신 분. 다른 네, 맞아요. 분이고 이제 그 친구는 저도 또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발견을 해서 수습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유리창에 안 끼져서 못했어요. 맞아요. 못하고. 네, 말씀하셨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같은 저랑 같이 19일날 들어가려고 하다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세 사람은. 근데 배가 떠나버렸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그 세 사람이 했던 거죠. 사건이 나면 당일날 정도는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보도로만 보면 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막 정부가 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역시 잠수사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사실 구경꾼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고. 그 작업도 유족가족이 했다 할 정도면은 진짜 해경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구조를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못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해경 말고 해군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동원된 배나 그런 걸 보면 많이 왔어요. 네. 해군은 뭘 했나요? 해군도 그 초창기에는 그때까지는 장비를 스쿠바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스쿠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해군이 이제 그 SSU는 이제 23일부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표면공급식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그때까지 표면공급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바지가 없고. 기본 세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못했던 것 같고. 그거를 도대체 왜 그때까지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유가족분들 또 생존자 학생 부모님 관련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늘 인터뷰할 분은 사실은 가장 치열했던 현장을 속살까지 보신 분들 아닌가 싶어요. 황병주 잠수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병주입니다. 예, 잠수사는 저희들이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전문 영역이라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현장들을 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 녹음실 현장에 희생된 학생들 또 일반인 분들 명단이 있는데요. 네. 저 많은 분들이 다 사실은 잠수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건져 올린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자, 어쨌건 이번 인터뷰 도와주시기 위해서 순주님도 같이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순주님, 오늘 잠수사 분들을 대표해서 황병주 잠수사님 모신 이유가 따로 있죠. 광화문에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가족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이제 현장에 오셔서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그 뭐 이교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데도 나오고 이제 인터뷰도 해주시고 해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꾸준히 내주시고 계시는 잠수사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프로그램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트라우마도 있으시고 또 가슴이 또 저희 아이들을 또 희생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수습을 하신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과 또 다른 또 상처도 있으시는 분. 그래서 한 번도 이제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그 상황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세월호 이후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계속 뭐 현장 복귀를 못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잠수사 일하신 지는? 30년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되면 완전 베테랑인 거죠? 그렇죠. 은퇴를 하게 돼버렸어요. 타이에 의해서. 예. 세월호 선미 쪽 수색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들을 통해 입수한 최근 식사 모습 사진입니다. 반찬을 보면 단무지와 무침, 그리고 김치뿐입니다. 그마저 식었다고 잠수사는 전합니다. 밥을 나르던 중에 바닷물까지 섞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밥이죠, 개밥. 바닷물도 섞였고 밥이 식어가지고 그 밤에 찬밥 먹고 육지는 따뜻한지 몰라도 바다에서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 취침 공간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판이 없어 찬 바닥에서 잠을 잤고 낮에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는 곳은 햇볕 아래뿐이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전기장판을 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비정 한 대 보내서 내가 나가서 내 사비를 사오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장판 15개 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석유 경유비도 한 번 두 번이지. 수색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간 잠수사들이 일일이 필요 물품을 요청해야 했고 한참이 걸려서야 식단이 개선되고 보급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닷속에 뛰어든 민간 잠수사들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배 안에 있던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구조업체 언딘이 아니라 자원봉사 민간 잠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딘 측은 진도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4층 객실 유리창을 통해서 실종자 3구를 발견한 팀은 민간 봉사 잠수팀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지난 1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배 안에 있는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언딘 소속 잠수사라고 발표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민간 잠수 요원이 4층 격실 부근에서 유리창을 통해 그렇고 또 솔직히 용기도 또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뭐 TV에서 뭐 500명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500명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선배한테 18일 날 전화가 왔어요. 세우러 가자고. 그래서 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선배가 5분이 공우영 씨예요. 예. 공우영 재판 받으신 분. 주위에 또 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좀 데려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마침 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군가한테는 전화하고 올 것 같은데 형님 전화 오셨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러고 19일 날 새벽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19일 날 저녁에 목포를 도착을 해서 평목항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중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해경 경비정이 평목항에서 출발을 해버려서 지금 못 들어간다. 내일 아침에 들어와라. 그래서 돌려왔는데 가다 어디쯤에서 돌려왔냐면 목포 지나서 거기 저 수문 있고 한데 더 지나서 그쯤에서 돌려왔어요. 근데 돌려오면서 너무 의아하더라고. 사람 지금 없다는데 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밤에라도 배가 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해경배가 한두 구척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서 잤어요. 그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평목항으로 오지 말고 서망항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망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안 와요. 한 11시쯤인가? 새벽부터 가서 11시쯤이나 돼서 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들어갔는데 삼천 고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삼천 고함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썼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 그날까지 다이빙을 이렇게 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500명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있었지만은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동료 3명이서 그날 저녁에 작업을 했대요. 해경하고 해군이 아니고 민간 잠수사 3분이 그때까지 잠수를 하고 있으셨다고요? 네, 그 전날 이제 잠수해서 그 전날 처음 수습을 한 거예요. 19일 날 세구. 네. 그게 저희 이제 먼저 간 동료 3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그날까지 배가 그러니까 한국해양기술이라는 배에서 다 잠수했더라고요. 바지선이 없어서 바지선이 없어갖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가니까 바지선을 이제 오후에 세팅을 하고 금호 바지선. 네, 금호 바지선 세팅을 하고 이제 삼천 고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세팅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가서 다이빙을 했죠. 근데 가서 바로 가서
물시간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물시간에 맞춰서 거의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가서 뭐 10분 정도 있다가 잠수복을 갈아입고 제가 아마 다이빙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를 느꼈냐면요. 이거는 너무나 질서도 없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구나. 우리 잠수할 시간이 돼서 잠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와요.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오는데 전부 다 팔짱 끼고 구경